KB증권의 백영찬 이사님 소개를 하고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달에 2차 전지 때문에 한번 예. 네, 5월 달에 나오셨던 했죠, 거 예. 같은데 제가 그때 엄청 징징댔어요. 정유화학도 좀 해달라. 이것도 너무 궁금하다. 그랬더니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하반기 전망 예. 쓰셨죠? 예. 본격적으로 한번 그 하반기 전망하신 거를 좀 짧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뭐 투자자분들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사실은 제가 5월 30일 날 인덱스 리포트를 발간했고 네. 일단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목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속도와 방향성이랑 둘 다 존재합니다. 시장에는. 네. 둘 다 좋으면 좋죠. 네. 방향도 맞고 속도도 빠르면. 지금 2차 전지처럼. 예. 근데 삼라만상이 그러진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방향성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리포트 주제는 우리가 방향성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그 사람 방향성이 맞다면 타이틀대로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태양광인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태양광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그 다음에 밸류체인에서 보면 모듈이라는 쪽이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태양광 산업에서는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웨이퍼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듈이라서 우리가 보는 셀 모듈이라고 하는 태양광 전지를 만들죠. 거기 이제 있는 까만 그 판때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패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 그쪽이 그동안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뭐 네. 쉽게 말하면 하나솔루션이 작년 1분기부터 6개분기 연속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탑픽스를 올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수익성이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를 할 거다. 그리고 내년에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미 중국의 주가 동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동향 죄송합니다. 네. 중국의 주가 동향을 잠깐 살펴볼 건데요. 네. 보시면 이 지금 갖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 일단 해주시죠. 예, 화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 투자자분들 쉽게 말해서 진코솔라와 리센 에너지라는 기업은 셀 모듈 기업입니다. 그리고 티안진 정환이라는 기업은 웨이퍼만 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주가를 보면 모듈 기업들은 주가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죠? 그렇죠. 작년 같은. 근데 웨이퍼 기업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뭐 폴리와 웨이퍼 가격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 거고.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올해는 어땠냐는 거죠. 올해를 보면 올해 주가는 달랐습니다. 올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면 3월까지는 유사했어요. 3월까지는 유사하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 이후에 네. 3월 이후에는 오히려 웨이퍼 관련 기업 주가가 못 오르고 모듈이 올랐거든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혹시 1분기 실적이 뭐 웨이퍼 기업이 안 좋았나요? 1분기 실적 되게 좋았습니다. 1분기에 웨이퍼 기업 영업이익이 14%까지 나왔고요. 진코솔라 1등 넘버원 1등 기업인데도 5% 겨우 했거든요. 하나솔루션 적자였고 리센 에너지도 적자를 봤던 기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분기 중요하지 않다. 이제 투자자분들은 내년 내후년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태양광 설치 수요 늘어날 거고 네. 그럼 거기에 베네피셔리 수혜자가 누구냐 할 때 모듈이다라고 본 거고 모듈의 선취매를 들어갔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모듈 기업인 하나솔루션도 거기에 분명히 수혜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이제 폴리실리콘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OCI가 있거든요. OCI 때문에. 네. 저는 OCI도 올해 좋게 봅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 현재 예상보다 증설이 지연되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수요 증가는 짙은 색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짙은 색의 수요 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증설이 올해 2022년에 많이 20만 톤 이상 증설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증설이 연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봉쇄 조치도 했고 자체적인 공급망이 있으면서 증설 물량이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급 밸런스 상당히 타이트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킬로그램당 32달러인데 이 정도면 지금 중국의 1등, 2등 하는 폴리 업체들 영업이익률이 놀라지 마십시오. 50%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요? 예. 우리나라 OCI도 30%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건 작년부터 이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일정 부분 반영은 됐을 것 같고요. 내년에 공급 과잉 여부가 이제 중요한 키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수요가 또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그래도 폴리실리콘의 공급 과잉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은 내년에. 그래서 저는 좀 긴 시각으로 보면 올해 뭐 단기적인 거라면 차이는 없고요. 근데 내년 내후년에 그러니까 1년 정도의 텀을 본다면 모듈 기업의 수익성이 더 맞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광에서 말씀드릴 거는 지금 태양광에서
모듈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산 모듈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온 게 오래된 상황이고 거기에 미국은 더더욱 미국 현지의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땅에 공장이 없으면 이제 미국의 패널을 태양광 패널을 못 팔아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이미 이제 그 진행을 해 왔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EU도 지금 급해졌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럽이 쓰는 디젤의 10%를 러시아가 대줘야 되는데 이게 끊어졌어요. 네. 유럽은 가솔린 차가 별로 없어요. 뭐 유럽 여행 가보면 다 디젤이죠. 네. 그러니까 디젤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경유의 수급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5월 18일 날 정책을 통해서 태양광 비중을 높이겠다고 얘기했고 그게 지금 캐파보다 2배를 늘리겠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거는 구속력은 없죠. 하지만 이건 구속력보다 무서운 생존의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이슈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화력 발전을 더 짓기가 어려우니까 원자력 아니면 태양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쪽에 원자력과 더불어 분명히 수혜가 되는 이 부분은 저희 태양광 쪽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뭐 폴리실리콘이 있고 그다음에 이 폴리실리콘 그다음에 모듈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뭐죠? 폴리시리콘 웨이퍼 셀 모듈.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예. 그런데 이제 모듈 쪽이 제일 좋다라는 셀 모듈 쪽이 제일 좋은 셀 거죠. 모듈 쪽이 예. 가장 셀을 좋고. 묶은 게 모듈이니까요. 셀 같은 모듈. 머리잖아요. 셀 모듈 네. 업체가 같은 한 기업이니까요. 그쪽이 좋고 폴리실리콘도 좋긴 한데 여기는 약간 이제 공급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늘어날 거죠. 가능성이 예.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수익성이 상승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중국의 다초에너지가 1분기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매출의 총이익률이 아니고요. 영업이익률이 46%가 나왔어요. 이런 산업이 저는 어부너머를 하다 보거든요. 더 좋아지긴 어렵다. 이게 반도체처럼 만들기 어려운 제품은 아닙니다.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뭔가 중국의 로지스틱스에 문제가 생긴 거지 이것이 배리어가 높아서 증설한 그런 수익률을 보고 가만히 있을 기업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별로 진입 장벽 같은 게 별로 없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OCI가 최고죠. 동양제처럼. 그죠. 그 시절만 해도 이제 나인나이급이라고 그래서 순도가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99.9999 소수점 이하의 자릿수가 9자리 이상을 나인나이급이라 하는데 그 순도 높은 폴리실리콘을 거의 유일무이하게 만들었고 독일의 바커랑 함께. 그래서 뭐 중국 업체는 전혀 진입이 못했다가 10년 전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공법으로 다 들어왔고 사실은 OCI가 안타깝게도 이제 원가 경쟁력에서는 약간 밀렸죠. 아직은 뭐 나름대로 경쟁력은 있지만 그 부분들은 배려 낮아졌다는 게 맞습니다. 몇 개 이제 질문 좀 드려보면 네. 일단은 뭐 태양광 하면 저는 이제 오래전 OCI가 생각나서 네, 예. 폴리실리콘이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거든요. 예, 예.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왜 중국 업체한테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이제 전기 요금을 굉장히 싸게 준다. 폴리실리콘의 원가가 막 이렇게 전기 요금 막 그런 건데 예. 지금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가 전기 요금 올려야 된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 같은 것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이제 업황은 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 하나라면요. 이게 또 중국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뭐 미국에 설비가 없으면 미국에 뭐 장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폴리실리콘 하면 이제 중국인데 네. 중국이 1등인데 막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OCI가 반사이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그렇겠죠. 예. 유럽이랑 미국에서 다 중국 거 안 쓰고 지금 생산하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네, 중국 외에는 없죠 거의. 네. 독일의 바커 외에는. 예. 그러면 OCI가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들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쉬운 것부터 네. 말씀드리면 일단 전기료 인상은 OCI에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한국에 공장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남아있는 아쉽게도 군산 공장은 네. 반도체형 그 폴리실리콘만 생산하기 때문에 반도체 폴리실리콘은 사실은 수익성이 차이가 좀 크죠. 태양광용하고. 그래서 그건 전기료랑은 큰 차이는 없는 것 전혀 같고. 관계가 이미 없어요. 전기료는 우리나라가 사상 최저 높습니다. 이미 산업용 전기료는. 이거 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한데 산업용 네. 전기료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미 경쟁력을 잃었어요. 거기 네. 부분에. 이거는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팩트는 그거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올려도 올려도 영향이 없고. 근데 거죠. 이제 대부분의 공장은 말레이저 이전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왜 이전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말레이저로 이전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전기료 안 올리고 뭐 거기 전기료 자체가 워낙 싸니까 우리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거기 올려봐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전기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 때문에 OCI의 최대 수혜주냐 저는 일정 부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솔루션은 어떤 행동이냐면 그걸 선제적으로 활동했죠. 그래서 미국 내에 셀 모듈 공장도 이미 세웠고
그 다음에 REC 실리콘이라고 노르웨이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거의 폴리시리콘 공장을 거의 이제 철수했거든요. 네. 그 남아있는 설비를 또 인수했어요. 거의 뭐 몇천억에. 그래서 폴리시리콘 공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내에. 거의 유일무이한 폴리시리콘 공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나솔루션. 예. 그러니까 OCI도 맘만 먹으면 뭐 그쪽에 증설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건 이제 혹시 이제 그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미국이 한국 것만 써준다든가 뭐 유럽 것만 써주면 다행인데 그 공장을 짓고 나서 그 정치적인 행동이 오래 걸리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사실은 압수하고. 우리가 언제든 그러니까 영원한 적과 동지가 없어요. 네. 불과 80년 초반만 해도 항공모함 보여준 게 미국 아닙니까? 중국한테. 근데 미국의 생각은 그때 결국 민주화를 하면 오히려 더 공산주의를 버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거나 자본주의 맛을 들이면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더 공산주의로 가버려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그건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더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중 간의 경제는. 근데 가능성이 있다. 그건 맞습니다. 예. 뭐 태양광 쪽은 뭐 내용이 어렵고 태양광은 장기적으로 보면 예. 이건 좀 진짜 비전문가적인 예, 그런 예. 질문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그 전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그 어느 정도 수준이 그 단가에 관계없이 네.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태양광 좋은 질문이신데 산업은? 사실 네. 그 용어를 그리드 페리티라고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화석 연료로 와트당 뭐 네. 27원이 나오고 뭐 원가 석탄 발전이 제일 싸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력이 제일 싸죠. 네. 그래서 숫자는 기억 안 나는 원자력이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석탄 발전, 그 다음에 무슨 발전하다가 이제 아마 중간 정도의 태양광이 있어요. 네. 태양광도 많이 빠졌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원자력 정도는 아니지만 석탄 발전에 근접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를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폴리실리콘은 그냥 원가 경쟁력의 싸움이 됐는데 모듈은 지금 좀 잘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금 이제 모듈의 기술 발전이 되게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네. 중국 현지의 이 태양광 기업들은 지금 저희가 대부분은 모노 퍼크셀이라고 그래서 단결정으로 만든 퍼크 모듈을 씁니다. 그게 효율이 한 23% 정도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빛이 100이 들어오면 전기가 23%가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효율을 1% 2% 높이니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탑콘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층을 쌓아서 그러니까 결정형을 층을 쌓아서 더 속도를 늘려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화 발전하는데 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페로보스카이트 텐덤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말도 좀 길어서 죄송한데 네. 결론은 뭐냐면 아예 결정형 방식 그러니까 SI라고 하는 모래 규소거든요. 그걸 뭉치고 엉치고 해서 나온 그게 아니라 페로브라고 하는 새로운 광물을 가지고 그 러시아 과학자 이름이에요.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을 쌓으면 40% 가까운 효율이 나와요. 이게 만약에 지금 실험실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솔루션부터 진코솔라부터 많은 모듈 기업이 이거를 R&D 하고 있는데요. 이게 4, 5년 안에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논문도 많이 나왔고 실험실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일럿 설비, 매스 프로덕션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의 원자력과 석탄 중간까지 오게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이제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 패널이나 문짝에 달면 돼요. 그럼 자기가 ES를 자로 충전. 그러니까 아주 햇빛이 안 드는 장마 시절에는 충전하면 되는 문제고 그게 아니면 태양광 수소가 거의 에너지원의 절반 이상을 달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그 기술 개발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을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거기 돼 있고 아마 독자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논문들 찾아보시면 많이 접하는. 저도 몇 번 읽어보는데 좀 어려워서 용어가 그렇긴 하지만 아니 이사님이 열었는데 독자분들한테 지금 아니 근데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많은 논문이 있고 그 사람이 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중국도 거기 매진하고 있고 네. 하나큐셀은 지금 큐셀이라는 독일 기업 인수해서 하나 솔루션 냈기 때문에 거기에 원천 기술이 있거든요. 자신 있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그러니까 태양광 기업을 단기로 투자할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파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증기기관이 있었던 1800년 후반에 원유가 발견됐잖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원유와 관련된 그 가치나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증기기관을 쓰고 있고 석탄이 분명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관련된 원유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는 이것의 열량이나 가치가 결국 석탄을 결국은 석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이 지금은 이 기술이 안 돼서 그냥 무시하고 이렇지만 지금 인류가 있는 이 마의 곡선 23%를 못 뚫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열리는 순간 완전히 에너지 판도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기도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은 실험실에 성공해서 논문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 가능성이 뭐좀 저는 있다라고 보십니까?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죠. 왜냐면 이런 새로운 우리가 인류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과학기술을 보면 네. 중력을 발견한 게 얼마 안 됐던 것처럼 아이작 뉴턴이 발견한 것처럼 모르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기술이라는 게 다 시간의 문제지 뭐 음. 되기는 된다고 봐야죠. 너무 늦게 하느님께서 되면 저희 뭐 인류를 사랑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왜냐하면 분명히 저희가 태양광의 효율이 계속 좋아진 건 맞는데 이제 턱에 걸려 있었거든요. 15년간 이 턱에 걸려 있었는데 이것이 뭔가 임팩트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게 배터리와 또 교합이 되는 거고 풍력과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ESS. 그래서 뭔가 큰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럽이 지금 뭐 이제 친환경 좀 더 확대한다 네, 뭐 예. 그런 정책 발표하면서 태양광 쪽도 분위기가 좀 좋았었는데 예. 최근에 뭐 주가 빠지면서 다 같이 좀 좋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저께 뉴스 중에 독일이 다시 석탄 발전을 확대, 뭐 천연가스 수입 못하니까 네, 예. 그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 또 너무 급하면 또 정책이 또 뒤로 미뤄지고 뭐 그럴 가능성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이제 주가에 좀 녹아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정치적인 거라서 어렵지만 사실은 네. 일정 부분은 각오하셔야죠.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나 지구 온난화에 네. 대한 대의를 벌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근데 지금 지금 잘 생각해 당장- 보시면 20년 전만 해도 리뉴어블 에너지 개발한 이유가 유가가 급등해서였어요. 아마 대표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리뉴어블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얘기하면 유가 100불 가니까 유가 고갈될 수 있으니까 리뉴어블 하자고 했는데 어느 순간은 또 바뀌었죠, 띠미. 네.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재해들, 그 외에 이산화탄소 배출 맞는 얘기인데 뭐 어떤 게 진실이든 간에 중요한 건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일 많은 R&D를 투자하고 있는 건 리뉴어블이 맞거든요. 각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나 화력 발전에 R&D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탄소 포집 정도 외에는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R&D를 여기에 투자한다는 건 성공 확률과 미래 성장을 보는 거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틀리지만 아까 말한 대로 방향은 거스릴 수 없어요. 저는 대세는 친환경이 맞습니다. 그게 또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3, 4년 뒤에는 분명히 성과가 나오면 더 이상의 석탄이나 이런 얘기는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석탄 문제는 워낙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유럽이 그 가스 못 받아. 그렇죠. 사실 뭐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생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당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탄소 그것도 못 지키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못 지키는 거죠. 뭐 그렇겠죠. 당장 뭐, 예. 생존이 먼저 우선이니까. 석탄은 뭐. 근데 지금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그거죠. 이제 후퇴할 수 있으면 저희가 보는 투자자들 보는 인내심의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태양광을 버릴 수는 없는 카드일 거예요. 풍력, 태양광, 기타 리뉴어블에 대해서는. 네. 다만 이제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조정은 있겠는데 그 다음엔 결국은 조정 후에 사람들이 보는 건 어떤 게 올라갈까를 고민하실 건데 결국은 정책과 에너지와 소유의 삼박자를 다 본다면 저는 에너지의 태양광 쪽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기업이 몇 개 없어서 예. 기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들으시죠. 뭐, 그건 좀 이따가 네, 몇몇 뭐. 업종 하고 저희가 또 할 게 많습니다. 네. 또 이사님이 커버리지하는 섹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할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사라져 가야 될 산업 중에 하나긴 한데 지금 요새 너무 핫해서 네. 유가 때문에 네. 정유 산업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관심이 많아요. 이게 네. 막 이익이 엄청 많이 난다, 정제 마진이 엄청 높다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유튜브에서 너무 제 뷰를 투자자분들에게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 세게 얘기한다기보다 너무 네. 좋고 나쁜 걸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좋을 좋습니다. 걸까요? 좋습니다. 원래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1대1의 미팅이 아니라면 호불호를 네. 더 정확히 얘기합니다. 네. 롱숏의 개념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저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정유업의 정제 마진은 매우 좋을 겁니다. 좋은데 정답이 나왔네요. 좋은데요. 주가는 올해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죠? 내년 정제 이익이 마진- 올해보다 좋지 않을 거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2, 3년간 구조 마진은 강세일 겁니다. 음. 그런데 실적은 아마 올해가 최대로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가 주가가 그래서 지금보다 정유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올해가 아마 주가의 고점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 잠깐만 보실게요. 네. 5페이지 보시면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지난 10년간 정제 마진 추이입니다. 보시면 사실은 제가 SK이노베이션도 근무를 했었고 네. 정유화학 에너까지 해서 21년간 정유화학 관련된 업무를 해본 결과 전 이 마진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건 진실로 얘기하는데 네. 어떤 한 달이나 하루 아니면 일주일 정도 마진이 10달러를 넘어간 적은 있어요. 배럴당. 근데 배럴당 영평균으로 10달러 넘어간 적은 좀 본 적이 없습니다. 2005년대 카트리나라고 큰 타이푼이 왔을 때도 일시적이었지 영평균 아니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구조적으로 정제설비 되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페이지 왼쪽 그래프처럼 정제 마진이 배럴당 올해 13불 내년 12불이니까 좋은 겁니다. 매우 좋은 겁니다. 근데 올해보단 마진이 좀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마진이 빠지냐? 첫 번째는 오른쪽 그래프처럼 요 증설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는 것처럼 요 정제설비 증설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정제설비 증설하고 싶은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속된 말로 장사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거든요. 네네. 정제설비를 지어서 2, 30년 뒤에 마진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전기차는 어떻게 할 거고 UAM이라고 좀 날아다니는 비행기급 날아다닌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 할 텐데요. 대신 제상 국가들이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건 나이지리아에서 60만 배럴이 들어온다든가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정유했던 뭐 사우디아람코에서 만든 일부 설비들.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스럽게 유가랑 연동될 텐데 마진은 올해보다 내년에도 좋지만 올해보다 좋지 않을 거다는 거고 저희 KB증권의 원유 담당자도 올해 연말 유가를 108불 보고 있습니다. 배럴당. WTI가. 내년 WTI 저희 공식적으로 리포트 나온 유가는 87불입니다. 기말. 그 유가가 빠진다고 보는 이유는 수요의 둔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급의 확대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바이든이 셰일 오일 기업들에게 펌핑을 자꾸 주문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당장 그 사우디에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오일의 생산량을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미국의 가솔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아쉽게도 공급으로 유가가 올해는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장 증산하면 유가가 빠지니까 좋을 것 같지만 한동안 좀 물가의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쉐일이라는 기업 보세요. 한 회사에서 TFT를 구성하고도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오일을 채굴 하기 위한 엔지니어를 다시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채굴 단지로 가고 마라크라고 해서 인필 마크사를 짓고 파이프라인 깔고 그 다음에 그 기계 장치를 껴서 원유를 깨서 로지스트를 해서 다시 오는 거 제가 보기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셰일 오일이요? 그러면 당연하죠. 새롭게 기존 있던 파이프라인에서 원유를 캐는 게 아니라 다시 인력을 구성해서 거길 가서 거기 가려면 또 요리사도 데려가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이건 우습 게 아니라 네. 쉐일 혁명 때 요리사가 원봉이 3억이 넘었었습니다. 그 오지에 갈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오일을 캐는 데는 게 도시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3억이면 가고 싶은데. 3억 이상이었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 드리냐?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오일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영향은 내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일 가격이 떨어지는 건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건 맞는데 공급에서 떨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연적으로 올해보단 내년의 마진이 나쁘지 않지만 유가라든가 전체적인 이익은 올해가 최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인플레이션 중에 이제 큰 거가 그 가솔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러면 그 원유가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정제유가 부족한 거예요? 둘 다입니다. 네, 지금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네. 6페이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투자자분들께 이 그래프를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사태가 어느 정도냐라고 보시면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 EIA의 휘발유 재고인데요. 네. 자, 이 음영은 뭐냐면 지난 5년간 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유는 계절성이 있어요. 드라이빙 시즌에 뭐 휘발유 재고가 빠지겠죠, 상식적으로. 자, 보시면 이제 겨울에 좀 높아지는데 이 레인지에 있었는데 작년에도 여러 번 경고해요, 애널리스트가. 재고가 너무 없다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미 재고가 낮았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그런데 올해는 더 낮죠, 점선으로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이맘때 2천만 배럴 이상이 있어야 될 가솔린이 좀 1,800만, 1,900만 배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정제 설비가 추가적으로 이걸 들릴 만한 설비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떨어뜨리려면 유가가 더 빠져야 되는 건데 유가도 지금 사실은 빠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원유 수급이 지금 아니 뭐 유가가 높아도 휘발유 가격이 높으면 원유 가지고 정제하면 되는 건데 정제 설비가 부족한 거죠. 정제 설비가 지금 정제 설비가 부족하다. 리파이닝 설비가 부족한 거죠. 정제 설비가 미국이 지금 그러면 원유를 많이 캐내도 저거는 개선이 안 된다라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있었죠. 원래는 유가가 그러니까 유가가 고정돼 있어도 휘발유 가격이 업앤다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원유는 크루드 오일이고 석유 제품은 페트롤리엄 프로덕트예요. 그러니까 석유 제품과 원유는 다르죠. 그래서 섞어서 우리가 석유라 부르는 거지. 네. 원래는 정확한 용어가 아닌 거죠. 원유, 석유 제품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 잠깐 6페이지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을 잡으려면 잉여 휘발유가 미국으로 들어가면 돼요.
중국이나 그렇죠. 이런 남는 데. 휘발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진짜 궁금한 건데 예. 그 유조선에는 이제 원유를 갖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그 석유식 그러니까 휘발유도 그런 식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수출할 수 있죠. 똑같이 할 수 있는 네, 거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냥 좀 수입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수입하고 싶겠죠, 예. 미국. 왜냐면 할 데가 수입을 하면 없는데. 왜냐면 아시아 가격이 싸고 미국이 네. 비싸니까 네. 지금 갤런당 뭐 지금 6불 7불 하니까 좀 차이나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나올 것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량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남는 걸 수출하고 있지만 원래 큰 수출 국가는 중국이었어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 등경유도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수출을 안 하는 이유는 뭐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얘네가 이제 탄소 중립 때문에 석탄 발전을 계속 줄여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미세먼지를 고생 안 했잖아요. 아우 지금 날씨 너무 좋습니다. 봄에 특히 네. 그게 석탄 발전이 분명히 덜 가동했다는 얘기고 그 이유는 뭐냐면 탄소 중립 때문입니다. 중국 또한 탄소 중립 때문에 석탄 발전을 상당히 터부시하고 있고 그 석탄 발전을 줄이면 전기가 모자르지 않습니까? 네. 그 전기를 화력 발전을 해야겠죠. 그 화력 발전은 등경유나 휘발유가 필요한 일정 부분 필요하니까 정제 설비 자체 가동률을 좀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 설비를 하면서 그 수출을 막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화력 발전에 등경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제 설비를 글로벌하게 지난 10년간 많이 안 지었고 그 다음에 더더욱 미국은 더 안 지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탄소 중립 이슈로 이 석유 제품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 약간 정치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국이 막 너희한테 수출 안 해, 너희 한번 죽어봐라. 뭐 이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작년 10월 11월부터 이미 중국은 석탄 발전을 줄이기 위해서 수출을 줄여서 마이너스로 갔었으니까요. 그는 여러 번 시장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가 쪽 보면 그 크루드 오일 쪽도 계속 지금 공급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왜 공급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오펙 플러스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쉐일 오일이 구조적으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독자분들도 저희가 한 5, 6년 전만 해도 2013년, 14년에 100불 하던 유가가 갑자기 50불대로 급락을 했어요. 네. 그때는 오바마 시절이었고 쉐일 오일이라는 게 갑자기 발견됐죠. 그러니까 인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오일이 발견되면서 오바마가 되게 경축을 했고 인디펜스 데이라고 에너지 독립의 날을 선언했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오펙을 견제하는 새로운 세계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그때 생산 국가 1, 2를 다툴 1200만 배럴 그러니까 네. 하루에 1200만 배럴을 생산할 정도로 사우디 위협할 정도로 증산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죠. 근데 지금 어떠냐면 미국은 오히려 그때보다 300만 배럴의 생산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1100만 배럴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펙을 견제할 만한 공급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없어요. 왜냐면 지난 2,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오일을 생산을 거의 못했고 신규 유전을 더더욱 그리고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글로벌 오일 컴퍼니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 야 이제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일에 대한 수요가 줄 것 같은데 우리도 신재생 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유전 투자들이 3분의 1토막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한 300조 원에서 400조 원의 신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원유는 그냥 땅만 파면 쉽게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해상 윤성, 그러니까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음파치질이라든가 이 어떤 지층을 강화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간 다음에 원유를 캐는 거지 그냥 음료수 먹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빨대 꼽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닙니다. 상당히 분들 아실 거예요. 지층에 대한 부분도 민감하고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연간 300조에서 500조의 돈이 들어가요 매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규 우물을 개발하는 건데 그게 지난 2, 3년간 100조로 훅 줄었어요 매년. 그러니까 신규 유전의 리저브 자체도 줄은 와중에 미국 쉐일도 사실은 이제 공급에선 이제 담당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그러다 보니 유가가 좀 강보합으로 계속하는.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졌고 이런 부분이 좀 중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인도하고 중국이 네. 그 러시아에서 원유 그 수입하는 게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가 이제 싸게 글로 파는 거죠. 급하니까 네, 전쟁해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전쟁 전과 후로 볼 때 원유는 지금 얘기하신 거는 셰일 오일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은 줄어든 건 없거든요. 오일 쪽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러시아가 인도하고 중국 외에 유럽도 팔고 그러는데 인도 중국이 다 사갔으면 되겠죠. 근데 제가 통계를 못 봤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슈보다는 구조적으로 쉐일이 뭔가 공급량을 늘려주기 못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큰 축이고 오펙에 대한 통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정유 산업은 지금 마진이 좋지만 올해가 피크일 것이다. 정유기업의 실적은 내년에도 좋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뭔가 좋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올해도 좋은데. 정유기업의 그러니까. 실적은 앞으로도 2, 3년간 계속 좋은데 올해가 가장 좋다. 올해 실적이 가장 좋을 수 있고 유가나 마진을 봐서 그래서 주가도 올해 하반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새 뭐 작년부터 이제 해운주 보면 그런 느낌이거든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올해가 피크니까 주가는 안 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베이스 네. 팩트죠. 올해가 만약 너무 좋아버리면 내년에 주가는 아무래도 그리고 5년 뒤에 5년 10년 뒤에 산업을 전망할 수 없고 이것 어렵죠.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좀 뭐 그리고 오일 가격 자체도 굉장히 볼러타일할 것 같아요. 내년에. 그렇죠, 네. 그러시죠. 그 오일 오늘도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은 참 재밌는 게 커머디티 쪽 그 시장은 이 외환이나 채권 시장보다 더 와일드하다 그럴까? 화끈해요. 쉽게 얘기하면. 제로까지 가잖아요. 네. 마이너스까지 가는. 예, 마이너스 가죠. 네. 그러니까 그 보관 비용이 더 비싸다든지.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미국에서 그 75bp 올리고 난리를 딱 치고 그냥 인플레이션부터 잡겠다. 그러니까 그날 7% 빠졌잖아요. 6.8%. 네.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을 볼 게 아니라 수요가 줄겠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오를지 내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오일은 어려우니까. 그런데 하여간 엄청 벌러타일 할 것이다. 벌러타일 하다면 정유사는 또 긍정적이진 않죠. 예, 긍정적이진 않은 거죠. 그게 뭐 일정하게 올라가 일정하게 내려가야 네. 뭐 계획을 짜서 뭘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네.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어요. 네. 뭐 최근까지는 좋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길 바라면서 자꾸 화학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사회자께서 궁금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채팅창 뭐 제가 지금 아, 예. 제 사심은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네, 예. 화학도 최근에 좀 관심이 많아요. 유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뭐 그 전까지는 너무 안 좋았고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질 때 화학 업체들은 충격을 덜 받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 개인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 같아요. 하반기 순수화학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순수화학이라고 하면 네. 보통 어떤 자기 전통적인 화학 외에 다른 걸 하지 않는 기업인데 네. 노력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케미칼처럼. 그러니까 롯데케미칼도 사실은 이걸 보신 롯데케미칼 담당자는 되게 아쉬울 건데 우리 딴 거 하는데.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LG화학이랑은 또 약간 근데 이제 차이가 왜냐하면 나니까. 약간 전체 아직까지 전체 매출액과 이익에서는 전통적인 화학 기업인 네. 랍사크래커에서 나오는 게 절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네네. 건데 참고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어필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저는 친환경한데 저는 왜 그러냐. 애널리스트고 네. 그 기업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저희 분류상 여전히 순수화학의 이익 기여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퓨어 케미칼이라고 하는 게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화학,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는 아주 롱텀리하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순수석유화학은 작년 하반기부터 언더퍼폼했습니다. 네. 아마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커스피 대비해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네. 플러스를 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언더퍼폼을 심하게 했고 올해 네. 상반기도 언더퍼폼을 한 마이너스 3.3% 정도 했어요. 저는 올해 하반기는 마켓 퍼폼 정도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 지수 정도를 할 것 같다. 희망적이진 않은데. 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수화학의 실적 턴어라운드 내년 하반기부터 좀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이요. 네,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은 크게 리바운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 좋게 보는데 이제 그거를 첫 번째로 보시면 7페이지 제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화학은 보통 에틸렌이라고 하는 제품이 가장 중요한 화학의 어떤 바로미터 제품이고요. 뭐 하는 거죠, 에틸렌이? 에틸렌을 가지고 우리가 네. 보통 알고 있는 폴리에틸렌은 플라스틱이라든가 그 MEG라고 하는 화솜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화학의 쌀이라 보시면 됩니다. 화학의 쌀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단위가 톤인데 보시면 지난 2, 3년간 증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박스로 따지면 한 8라운드에 잔매를 많이 맞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렇게 쉽게 막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요. 뭔가 지금 공급 과잉에서 무거운데 특히 이 증설이 대부분 아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미국에서 증설했는 게 아니라 중국, 한국에서 증설했기 때문에 영내에서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뭐 PPP나 PVC, ABS 같은 것들이. 네. 근데 다행히 희망적인 건 내년, 내후년 증설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지금은 겨울을 지나고 있고요. 적어도 지금은 이제 소환 대안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근데 좋아지는 건 결국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게 결국은 이 수급이 풀리고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IT, 자동차, 건설,
의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 그 중간재의 화학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내년 하반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에 글로 써드리지 않았지만 중국 현지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유통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화학 공장들이 어떤 플라스틱을 만들면, 그러니까 PPP나 PVC 같은 이런 화학 제품을 만들면 자동차나 이런 IT 기업이 직접 거래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은 유통상들이 가서 이런 뭐 페트병을 만드는 업체나 뭐 이런 것들 일일이 다 하죠. 근데 간단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화학 제품 가격이 오르려면 유통상들이 재고를 많이 쌓으면 되겠죠. 그렇죠. 1차적인 소비자는 유통상이잖아요. 리얼 소비자는 국민이지만 1차 소비자는 유통상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통상들 움직임이 별로 없다고 해요. 중국에서. 왜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아직 확진자가 없으는데 확진자 또 다시 나오면 다시 봉쇄에 들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니까 유통상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창고를 빌려서 그런 플라스틱을 재고를 확보해서 오른다면 팔아야지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분간은 유통상들도 경기 상황과 정책 상황을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화학에는 좀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중국도 부양책을 뭐 한다. 또 부동산 경기도 지금 너무 얼어 있어서 좀 네. 살아나고 있다. 뭐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 통화정책 안 쓰고 이제 재정정책 써서 인프라나 이런 거 막 투자하면 이런 쪽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네. 뭐 물론 이제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이제 다분히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이제 껴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떻게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중국이 이제 뭐 인프라 투자를 한다거나 네.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하면 예전에는 뭐 사실 굴삭기나 이런 화학업체들 철강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이번에는 어느 정도 파급력이 좀 있을 것 같다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 기댈 수 있는 건 중국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뭘 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미국 물가가 높은 상황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 드려야겠지만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예전만큼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네. 8페이지 보시면 그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텐데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는 제가 20년간 계속 추적해 온 건데 네. 전형적인 순수화학 기업인 납사크래커를 하는 기업들의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수익성 지표, OP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일률적으로 4번 있었어요. 지난 20년간. 네. 첫 번째 언제냐면 리만 브라더스 때. 아. 이게 근데 장구적으로 요 눈금자가 2년입니다. 기간이 짧지 않아요. 이게 2년이에요. 그러니까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BP 이상으로 올라오는 이 시점까지가 거의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그때는 공급 과잉이 아니었던 시절이에요.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등을 했었고 수익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반등의 첫 번째는 공급 과잉이 아니었던 시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시점은 뭐냐면 두 번째로 저희가 마이너스 기록했던 게 2012년 초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했었던 시점이에요. 그때 인위적 경기 부양하고 나서 마이너스 갔던 건 이제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됐겠죠. 이미 내구재를 너무 많이 사버려서. 근데 반등을 하지만 다시 이렇게 못 가는 결과 그래서 저희들은 2012년, 14년을 암흑기라 불러요. 암흑기. 네. 왜 화학이 암흑기냐면 이때는 마이너스도 계속 있었고 수익성도 그렇게 개선이 안 됐어요. 왜냐? 잘 생각해 보시면 중동에서 엄청난 증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탄 크래커라고 그래서 2007년, 8년, 9년, 10년에서 그거 한 증설이 결국은 12, 13, 14에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수익성 상승을 막아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도 결국 이 상승이 제한적이었고 그럼 거꾸로 보면 17, 18년은 되게 좋았어요. 또 이렇게 네. 보면. 이때 왜 좋았냐? 이때 안 좋으니까 증설을 아무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이 그래프를 잘 보자고 한 게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증설이 누적적으로 많으면 1, 2년 고생합니다. 이걸 해소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내년 하반기 내후년에 실적이 좋아진다 보는 게 이 증설의 해소고요. 그래서 거꾸로 지금 마이너스 되게 심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심한 이유는 유가 급등도 영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수요가 봉쇄 때문에 둔화됐는데 플라스틱 소비가 없는 와중에 유가가 급등하니까 원재료는 더 올랐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스프레드는 올해 연말까지 BEP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유가는 여기서 멈출 거니까. 근데 이것이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좀 진통을 겪으면서 내년 하반기 이렇게 움직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모두에 1년 이상 롱텀 약에 부는 분들은 지금 주종시에 매수를 하셔도 된다. 보살처럼 뭐 죄송한 얘기는 뭐 야구단 뭐 팬처럼 그런 주식 보살이 되신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 연말까지는 그걸 잊어버리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주가는 올라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주가는 선행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적은 내년 하반기, 주가는 내년 상반기인데 올해 하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다만 마켓 퍼폼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 아까 조 사이클 보여주셨을 때 네, 롯데케미칼의 주가 고점에는 거의 일치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올라갈 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제 한 두 차례 봤기 때문에 네, 예. 2011년도에도 뭐 주가가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고 네, 예. 그때 이제 중국의 부양책 차화정이는 사이클, 시대였죠. 차화정 있을 때 그리고 2018년도까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기대감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너무 오래 쉬었으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까 말했던 시기상조다. 그 그래프를 보신다면 네. 공급 과잉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화학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아까 보신 가중평균 스프레드 네. 저거는 우리 저 KB증권에서 계속 네, 추적을 저희가 해주시죠? 당연히 분기별로 네. 추적을 하고 추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좀 인내심을 갖고 보시면 올해 연말쯤에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사실 굉장히 쉽잖아요. 저것만 잘 따라서 매매한다 그러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 네. 후행 지표죠. 그런가요? 우리가 이미 이걸 발표할 때는 주가는 가 있었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근데 다만 지금 사셔도 돼요. 근데 제 말씀은 지금 사셔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실 인내심만 있는 주식 보사이라면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만 지금 이 스프레드는 연말까지는 마이너스에서 BEP 정도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지수보다는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수급도 비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업종은 정리를 한번 좀 네, 한번 해보면 예.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태양광 사업을 태양광?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은 화학으로 보게 게 맞겠죠. 화학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예. 정유가 오늘 최대 이익인데 올해 최대 이익이지만 이제 낮아질 거니까. 정유는 이제 8월 15일이 지난 지는- 여름입니다. 정확한데 여름인데 네. 8월 15일이 지난 겁니다. 햇빛은 뜨겁지만 밤이 이제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하지입니다. 아십니까? 그랬어요. 어제가 지였어요. 어제가 하지였어요. 어제가 지였어요. 이제 어제 이후로 이제 밤은 계속 줄어들죠. 밤이 늘어나죠. 밤이 밤이 늘어나면서 늘어나야지, 이제 줄고. 시원해지는. 그렇죠. 시원해지기 전에 삼복이 있다는 거. 참 동시에 얻은 거랑 같은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 시청자들은 종목 얘기하는 거 가장 좋아하거든요. 네, 가장 좋은 태양광에서 그래도 탑픽으로 가져 나오신 게 하나솔루션 같아요. 예. 폴리실리콘보다는 셀 모듈이 낫다. 예. 아, 중장기적으로 지금 보시고 있는 9페이지 화면을 잠깐 주목해 주시면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부분 영업이익 전망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에 서 있고요. 보시면 작년 1분기부터 계속 적자를 봐왔고 오히려 이제 지금 적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거죠. 2분기 실적은 제 예상대로 867억 적자가 나오지만 3분기 그리고 올해 4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주가에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과정에는 보시면 우리 한국의 태양광 모듈 가격이 계속 무역 수출화폐 기준에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빠졌다가 올해 1분기 12% 상승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고요. 제 가정에는 이게 연말까지 5% 상승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런 이런 수익 전망을 통해서 나온 건데 죄송합니다. 모듈 가격이 5% 상승하고 웨이퍼 가격은 8% 정도 하락할 거로 보고 있어요. 연말에. 그러면 지금 와트당 25센트까지 올라가면서 플러스로 전환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합리적 가정이라면 승산은 있다. 지금 PBR이 1배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전히 태양광 사업의 가치가 주가에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화학이 지금 1배가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화학 사업으로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보는 기업인데 PBR이 1배가 안 된다는 건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그다지 뭐 반영이 안 됐다. 이게 지금 시총이 얼마죠? 지금 시총이 대략 한 4조, 5조 그 사이 될 겁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롯데케미칼에 비하면 이 영업이익 업다운이 큰 편이네요. 약간 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1조 1천억이었으면 올해 9천억이 나왔던 게 태양광 사업이 적자가 커졌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학 사업은 매년 한 8, 9천억은 하고요. 태양광 사업이 잘할 때 플러스 4천억, 안 됐을 때 마이너스 2천억, 3천억 막 나왔거든요. 여기서의 변동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이제 적자를 봤으니까요.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설치 수요가 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도 최근에 좀 네, 많이 나왔었거든요. 커버리지는 지금 안 하시는 네. 거지만 그쪽도 살짝만 좀 이야기를
예,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듈 기업이니까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참고적으로 현대에너지 솔루션 올해 1분기부터 흑자를 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솔루션은 1분기 적자인데 현대에너지 솔루션보다 하나솔루션 훨씬 큰 기업이거든요. 기가와트 네. 단위로 보면. 네. 왜 그런가요? 얘기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아웃소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셀 모듈에서 셀과 모듈, 특히 모듈화하는 작업들은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외주를 줘요. 그러니까 현대가 외주를 줘서 현대에너지 솔루션 브랜드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로 팔리는 현대라는 OEM, 브랜드가 있으니까요. OEM 뭐 그런 거. 현대 자동차 때문에 현대 모터 때문에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OEM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원가는 좀 낮은 편이죠. 그리고 비싼 데서 파니까 미국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서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로스인 걸로 나왔거든요. 2-3%대.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R&D 비용이 좀 작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했던 하나솔루션은 미국 공장 새로 샀죠. 네. 그 다음에 페로브스카이도 텐더 R&D 하고 있죠. 그 다음 타콘 모듈 새로 깔고 있죠. 그러면서 R&D 비용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금액까지 밝히기 조심스러운 기업 비밀이니까. 하여튼 네. 그 부분이 달라서 수익성은 달라지만 방향성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 작년에 좀 적자를 봤었거든요. 그러다 올해 1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비용이 좀 있었던 하나솔루션은 올해 3, 4분기부터 좋아지겠죠. 이렇게. 그런 측면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짓궂은데. 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솔루션이 좋으니까 이 커버리지 하시는 거겠죠? 완전 시총 차이가 있죠, 사실은. 첫 너무 번째는 이제 조금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조가 안 됐고요. 하나솔루션은 사실은 4조, 5조 되는 기업이었고 단기적으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죠. 냉정히 따지면 올해부터 뭐 내년까지 보면 방향성이 틀린 건 아닌 거니까. 다만 이제 모듈의 기술 변화에 과연 누가 더 빨리 적응할 거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R&D를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맞을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제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네. 태양광 쪽에서는 탑픽으로 꼽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새는 2차 전지 쪽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뭐 이건 어떤 컨셉으로 갖고 나오신 거죠? SKC는? SKC라는 기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네. 2차 전지에 동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응급제를 감싸는 부품.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재 응급제 말고 뭐 전해질 분리막도 있지만 응급제를 감싸는 구리로 만든 얇은 박을 동박이로 하고요. 네. 글로벌 1등 캐파를 갖고 있고 그동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걸로 올해도 증익은 되는데 제가 하반기에 좀 더 좋게 탑픽으로 했던 건 뭐냐면 신규 사업 진출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서 공시를 하진 않았지만 IR 활동을 통해서는 IR 머티리얼에 나왔던 내용은 하반기에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업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하반기에도 결국은 안전적인 주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익은 있지만 내년 내후년을 위한 차세대 사업, 신규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냐, 스토리텔링이 있는 기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볼 수 있는 방향성으로. 그러니까 SKC는 원래 예전에는 비더테이프였던 회사예요. 선경이죠, 선경. 네, 그리고 화학과 필름 사업이 했다가 필름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고양이 사업을 매각한 거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사업, 2차 전지 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 사업을 재편하려고 하고 있고, 저는 그 비즈니스 리스트럭처는 되게 높게 봐요. 결국 멀티플을 높여주는 작업이거든요. 기업이 그렇게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변화에 가장 앞서 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함량 실리콘 응급제라는 거, 그러니까 실리콘 함량이 15% 이내인 실리콘 응급제를 먼저 사업해서 내년 말에 공장이 완공돼요. 그래서 글래스 기판이나 응급제 모두 내년 말에 공장이 완공되고 내후년에 상업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스토리텔링이나 성장성을 위해서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응급제는 알겠는데 글래스 기판, 반도체 글래스 기판이 뭐죠? 웨이퍼 대신 유리를 쓴다는 건가요? 반도체 글래스 기판 말대로 이제 기판인데 거기에 글래스가 일부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근데 유리가 들어가면 전류가 안 통한다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전류나 유리 쉽게 말하면 반도체라는 게 반은 도체고 반은 부도체라는 뜻이잖아요. 네. 거기에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라고 하는 미국의 인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과 SKC가 JV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회사 IR 자료에 보면 그 자료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IT 담당자 아니라서 제가 100% 이걸 막 자세히 설명을 못하고 해서 죄송하지만 분명히 그 IR 자료에 보면 기존의 기판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AMD랑 SKC가 재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쪽이 좀 긍정적이다.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코어롱인더가 뭐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뭐 어떤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코롱인더는 원래 뭐 하는 기업이냐면
기본적으로 타이어 산업자재 타이어 코드를 해요. 그러니까 네. 타이어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고요. 타이어 코드를 하고 그다음 에어백 원단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뭐 아라미드라고 하는 방탄용 어떤 실을 만드는 이런 산업자재가 있고 그다음에 좀 골프 치시는 분들 알겠죠? 왁이라고 그 골프 의류라든가 코롱 스포츠 같은 의류 사업도 하고 있고 너무 비싸요? 뭐 이번에 골프공 만들었다는데 개당 얼마더라? 만 개당 10,000원이요? 네. 이게 좀 비싸네요. 20m 더 나간대요. 근데 저도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20m 더 나가면 뭐 저 같은 사람은 한번 사볼 만한. 예.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그 섬유라든가 산업자재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제가 코령 나일론의 약자죠. 코령 나일론 약자고 나일론이 뭐 40-50년 전에 상당히 첨단 산업이었을 거고 네. 각설하고 결론은 뭐냐면 올해 증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2-3년 동안 어떤 증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왔고 올해가 수확의 계절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수확의 계절입니다. 올해 내년이.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84,000톤이었던 캐파가 10만 톤으로 늘면서 매출액으로 한 1,800억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150억이 당장 올해 내년에 늘겠죠. 이게 결국은 지금 베트남에 증설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는 또 아라미드 증설을 합니다. 근데 아라미드는 특히 중요한 게 방탄 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5G나 아니면 6G 같은 광 케이블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용 타이어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게 강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 세계 코롱인도 아라미드 3등 업체예요. 1등은 일본의 테이진이고 2등은 듀퐁이고요. 3등은 우리나라인데 중국이 아직 진출을 못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산업이 더블업을 하면 아라미드가 전체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에 한 600억 나왔거든요. 전사 4천억 영업이익 하는데 600억 해서 상당히 큰 비중 차지하는데 이게 더블업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그죠? 내년에 더블업이니까 영업이익이 1,200억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내후년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베스트를 하고 있는 거라서 상당히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왔고 그것이 결실을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좋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급이 저렇게 많아지는데 수요는 충분하겠죠? 다행인 거는 네. 미국과 일본은 이렇게 증설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듀폰은 사실 너무나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서 원오브댐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또 다른 산업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선진적인 우주항공 섬유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는 거고 아라미드는 좀 버리는 카드인 것 같고 그다음 데이진도 일본도 되게 증설을 천천히 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파나소닉이죠, 뭐. 파나소닉 테슬라와의 어떤 거에서 결국은 증설을 뒤처지다 보니까 지금 다 뺏기. 전 세계에서 파나소닉이 3등으로 밀려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코롱 인더 말고 이제 하반기에 저는 수소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약간 잊혀졌었는데 수산이.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상반기 때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우리가 아는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배터리 이렇게 우리가 계속 부양을 해왔고 태양광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근데 네. 수소가 어느 순간 잊혀졌지만 사실 꾸준히 노력을 해왔었어요. 정부에 있습니다. 보시면 2020년 10월이죠. 벌써 문재인 정부 시절이니까 1년 반 전에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네. 그러니까 수소경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소연료 전지에서 만든 전기를 발전소 사주란 뜻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인증제도처럼. 그래서 2040년까지 8기가 복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후로 뭐 흐지부지 되고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정권도 바뀌었고. 네,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5월 9일날 갑자기 수소법 개정의 상임을 통과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요? 지금 이제 1년 계류 끝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 얘기는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모두 상관없이 통과시켰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아마 남은 절차도 문화에 통과할 거로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를 둘 다 이제 빨리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앞서 있는 수소 발전 기술 그리고 각 우리나라 그룹들이 하는 수소에 대한 이런 발전 속도가 좀 늦어졌거든요. 이런 게 자꾸 계류되다 보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1년 전만 해도 전 모든 그룹이 수소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그렇죠. 쏙 들어갔거든요.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안 통과를 빨리 시켜서 두산 피어스를 만드는 수소연료 전지가 많이 팔리고 그럼 거기에 들어간 부품들을 만드는 뭐 지금 코롱인더라든가 상하 프론텍이라든가 이런 수소 밸류 체인들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까 스토리텔링 차원에서도 코롱인더를 주목했던 게 이제 이런 이유인 거죠. 이 지금 수소 산업이라고 하는 건 이거 발전 주로 얘기하는 거죠. 수소연료 전지를 통한 발전을 얘기합니다. 수소연료 전지를 통한 발전. 3차 전지 얘기하신 건 그렇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2차 전지, 3차 전지 그러니까 그 우리 전기차하고 좀 경쟁 관계 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경쟁 문제가 계속 있겠죠. 예. 왜냐하면 근데 예. 이게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진짜 비전문가로서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수소차가 승용 패신저카 입장에서 아직 기술적 문제가 있는 건 아실 네, 거예요. 네. 속도의 한계가 좀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이. 140, 150km 갔을 때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있는 큰 덤프 트럭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해요. 수소 연료전지를 자동차에서 퓨얼셀을 했을 때 승용차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가적인 어떤 기계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부피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수소 연료전지가. 그래서 화물차나 아니면 큰 빅 트럭들이 이제 많이 바뀔 쓰는 수 있게 좀 나눠가지고. 물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승용차에 해결되면 또 경쟁할 수 있겠죠. 경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자동차들은 태양광 패널을 달아서 자가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급할 때 충전을 하면 되는 거고 어떤 충전들은 나는 힘이 좋아서 수소차를 하겠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디젤과 경유차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꼭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너 테이크스 올일 것인가의 부분인데 수소 연료 전지에도 배터리가 들어간 건 아시죠? 대표님? 네. 결국 수소 연료를 통해서 전지는 저장해야 되니까요. 근데 전기차처럼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58kW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여기는 12kW, 13kW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물론 경쟁 관계도 있지만 약간의 5월 동조, 저가의 동침도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그 높은 기술력이 있잖아요. 네, 예. 수소 전지 쪽도 그런가요? 뭐 이거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수소연료 전지 일본이 먼저 했지만 현대차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가장 앞서 있거든요. 사실은 일본도 지금 그러니까 전고체 전지라고 해서 올 솔리드 배터리 모든 걸 고체로 만든 배터리에 올인한 상황이고 수소연료 전지차가 오늘은 약간 좀 뒤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현대차가 더 앞서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수소도 좀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외면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 민다라고 하고 현대차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트럭도 상용화했고 네. 그래서 기대가 많았는데 어느덧 투자자들한테 좀 잊혀진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뭐 사실 그럴 때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나로가 어저께 성공한 것도 많은 실패 덕분에 뭐 10년 넘게 걸린 거잖아요. 네. 나로라는 걸 뭐 사실은 수소연료 전지가 당장 쓰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것이 다동시 패신저카나 운송의 수행이나 에너지원으로서도 보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가 또 반드시 낮과 밤이 바뀔 때 저장 단위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 태양광대로 당연히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어벤져스급의 어떤 결합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태양광, 배터리, 수소 이게 다 모두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해야죠. 당연히. 다 열심히 잘하면 네. 또 에너지 강국인 대한민국이 또 되지 않을까 에너지 싶고. 강국이 돼야 됩니다. 네. 아 시간이 좀 더 있으면 2차 전지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2차 전지 할 말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 아 참 아쉽네요. 백영찬 이사님은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뭐 다음번에 또 2차 전지 또 좀 네. 강하게 또 제가 또 그때 이야기했던 예. 것들이 저번에 한번 여쭤봤던 것들이 지금 요새 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제 원재료 가격 빠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 한번 좀 여쭤봐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내주시길 바라면서 네. 우리 KB증권의 백영찬 이사님은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오늘